야심차게 1, 2편을 동시에 제작한 영화. 홍보비 포함한 제작비만 약 400억. 제작기간이 1년이 넘어 촬영이 끝나고 퇴직금도 받아갔다는 복지 끝판왕. 그러나 관객은 겨우 150만. 도둑들과 암살로 쌍천만 감독인 최동훈 감독의 첫 흥행 실패작인 외계인은 대체 왜 망했을까요? 그리고 외계인으로 보는 한국 영화의 문제점 2편 시작합니다.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최동훈 감독 영화의 특징은 다수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각자의 매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리고 각 캐릭터들은 매우 인상적인 등장씬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썰미 좀 볼까? 근데 매니큐어는 이쁜데 하트는 못 칠 것 같은데? 다수의 캐릭터가 나오는 영화에서 필요한 것은 이처럼 관객들에게 쉽게 캐릭터의 개성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외계인도 이처럼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지만 문제는 이들이 모두 분리된 무대에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엮일 상황이 부족하니 인상적인 등장씬은 더더욱 효과가 떨어지고 인상적인 등장 자체가 없는 캐릭터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최동훈 감독의 영화 스토리들은 매우 심플한데요. 잃었던 전 재산의 5배를 따기 위해 타짜가 된다. 아, 저 누나 돈 갚을 때까지 2다리 뻗고 못 자요. 누나 돈 찾으면 화투 끊을 수 있겠니? 5배는 더 벌어야죠. 비싼 보석을 훔치기 위해 모인 도둑들. 태양의 눈물 현재 예상가치 300억. 유혹의 사냥을 나서는 두 도사들의 대결. 이처럼 그의 스토리는 심플하지만 이야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연과 섞이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내용으로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죠. 그러나 외계인은 어떤 스토리인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외계 죄수를 감시하는 아이언맨 짝퉁은 죄수 감시가 목적인지 패션쇼가 목적인지 그냥 세상의 정체를 다 까발리고 전투하는 게 목적인지 알 길이 없고 과거 시점의 도사들은 목숨 걸고 신검을 획득하려는 그 목적의식이 공감되지 않았죠. 그나마 과거 쪽은 어쨌거나 목표가 있으니 많은 관객들이 과거편과 미래편을 분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남긴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쯤 되면 아직 완결도 나지 않았는데 평가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 라고 물으실 수 있으나 시리즈 영화라 하더라도 각 편마다 완결된 이야기는 갖추어야 한다는 게 저의 변하지 않는 의견입니다. 자, 이제부터 외계인의 진짜 문제를 밝혀볼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낯선 컨셉에 있다는 겁니다. 이미 전우치에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를 한번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 과거와 현재가 서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순환하는 컨셉은 감독에게도 관객들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복잡성을 가진 영화라면 초반부터 관객들에게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보통 시간여행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이처럼 초반에 어느 정도 충분히 설명을 한 뒤에 이야기를 진행을 하죠. 어떤 원리로 시간여행이 작동하고 또 시간여행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혹은 내가 과거로 가서 내 조상을 죽이면은 현재의 나는 사라지는 건가 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들. So do you know what's gonna happen? You done all this already? As me? I don't want to talk about time travel shit. It doesn't matter. When I hurt myself, it changes your body. So is what I do now change your memory? It doesn't matter! 관객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시켜준 다음 본격적인 이야기 진행이 들어가도 사실 이해가 될까 말까 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최동훈 감독은 이런 컨셉과 설정들이 뭐 관객들에게 이젠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한 흔하디 흔한 설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이런 시간여행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 시간여행이라는 그 설정 자체가 어느 정도 반전을 포함하고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초반에 설명을 아껴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규칙과 원칙은 좀 앞부분에 좀 깔아줬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외계인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었을까요?
다양한 캐릭터, 복잡한 스토리, 낯선 컨셉을 30초짜리, 1분짜리 예고편만으로 관객들에게 홍보하는 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계인은요, 관객들이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는 영화입니다. 관객들에게 이미 익숙한 레퍼런스가 있는 영화들은 영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장점이 있어요. 가령 이런 거죠. 에일리언과 코만도가 싸우면 어떻게 될까? 배 위에서 펼쳐지는 로미오와 줄리엣은 어떤 이야기일까? 뭐 타이타닉. 우리가 처음 보는 영화라 하더라도 기존에 익숙했던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나 소재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 이 영화는 이런 이야기구나 하면서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되죠. 그러나 외계인은요, 원작도 없고요, 외계인과 비슷한 장르의 영화도 거의 없고 우리가 흔히 상업적으로 보는 그런 작품들과는 유사성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단 말인즉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영화였다라는 거죠. 원작도 없고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물도 아닌데 이 영화의 본 예고편이 언제 공개됐는지 아시나요? 바로 7월 8일입니다. 이 영화의 개봉일은요 7월 20일이에요. 불과 12일 전에 나온 1분 36초짜리 예고편이 이 영화의 설명을 담고 있는 것의 전부입니다. 심지어 영화 아바타도요, 본 예고편은 11월 10일, 영화 개봉은 12월 16일, 즉 한 달도 더 전에 공개가 됐었죠. 티저 예고편으로 가면 그 차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아바타의 티저 예고편 공개일은 8월 25일, 무려 영화 개봉으로부터 114일 전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외계인의 티저 예고편은요 6월 13일, 개봉 69일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제임스 카메론의 아바타는 뭐 영화 스토리라든가 영화의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영화의 어떤 장르나 이런 외계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설기 때문에 티저 예고편을 처음에 공개를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다고 해요. 오히려 본 예고편이 나왔을 때,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지 대략적으로 나왔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반응하고 영화의 호기심을 가지고 개봉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레퍼런스도 원작도 없는 외계인, 이 영화의 홍보 기간이 2달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홍보 기간이다라는 거죠. 미국 영화도 최소 100일 이전에는 첫 예고편이 등장하고 본 예고편조차도 한 달에서 2달 전에 공개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대부분의 한국 영화는요 한 달 전쯤에 티저 예고편이 공개되고 불과 개봉 1, 2주 전에 본 예고편이 공개가 됩니다. 영화 홍보 기간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고 이 진입장벽이 높은 영화를 아직 보지도 않은 관객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영화의 본 예고편은요 티저 예고편에서 한 30초 정도 분량만 추가되었을 뿐 영화의 스토리를 설명하는 기능적인 측면도 굉장히 부족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아바타가 처음 티저 예고편이 공개됐을 때 관객들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던 것도 그냥 분위기 샷만 나왔을 뿐 어떤 스토리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난다긴다는 제임스 카메론의 신작이라고 하더라도 스토리가 담겨있지 않으면 관객들의 반응은 마블처럼 분석할 거리가 많아서 막 씹고 뜯고 분석하고 막 분해하고 막 찢어 발기고 막 이런 영화가 아닌 이상에는 스토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한국 영화는 심지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생충조차도요 본 예고편을 보면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우와 기정이 부잣집에 가서 뭐 과외 선생으로 위장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뭐 그 정도까지는 알겠어요. 예고편에는 거기까지 나오거든. 그러나 이 영화가 누가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떤 장르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될 본 예고편에서조차 분위기 컷들 위주로 가고 여전히 정보 전달보다는 감독의 아우라 혹은 배우들의 이름값에만 기대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예고편하고 비교해보면 제 말의 의미를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북미 예고편은 주무대인 부잣집 풍경을 먼저 보여주고 그 안에 들어간 기정과 기우의 사연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한국 예고편에서도 들어간 이 대사,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한국 예고편엔 뜬금없이 이 대사만 들어가 있었다면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의 블랙박스인데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열고 싶습니다, 선생님. 북미 예고편에는 이게 다 다솜이 마음속 블랙박스 라는 대사가 추가돼서 기정의 성격과 역할을 좀 더 또렷하게 정의해주죠. 그리고 이어서 그럼 우리 바로 진행하는 거야? 바로 진행하는 거야? 라는 대사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뭔가 계획을 꾸미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계획을 통해서 부잣집에서 또 다른 계획을 꾸미려고 하는구나 라는 정도의 정보,
뉘앙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예고편을 보시면 이 계획을 꾸미는 가족과 부잣집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북미 예고편을 본 다음에 다시 한국 예고편을 돌려보면 아무리 다시 돌려봐도 이게 뭐 기정과 기우가 부잣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알려주고 대체 뭐 어떤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긴 한데 대체 어떤 스토리인지 뭐 어떤 중심 갈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이런 단점은 모든 한국 영화가 다 똑같았습니다. 그 어떤 예고편을 들여다봐도요, 분위기를 잡는 배우의 등장씬과 별로 맛깔나지 않는 대사들, 그리고 영화 장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약간 코믹씬, 예고편 하이라이트에서 이따시만하게 튀어나오는 배우들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 이렇듯 한국 영화 마케팅의 또 다른 문제점은 너무 많은 정보를 계속 감추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 홍보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든 관객들이 극장에서 이게 최대한 감추고 있다가 극장에서 직접 봤을 때 와우, 서프라이즈, 놀라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인데요. 문제는 그 약간의 맛보기조차 홍보 단계에서 너무 많이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가령 신세계나 내부자들 같은 영화는 반전에 반전이 가득한 영화이기 때문에 뭐 극장에서 어느 정도 뭐 처음엔 이런 영화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여러 가지 놀라움을 즐길 수 있지만, 외계인처럼 원작도 레퍼런스도 우리에게 익숙한 장르도 우리가 흔히 보는 장르의 영화도 아닌 이런 영화의 홍보로는 가리면 가릴수록 오히려 단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뭘 기다려야 되냐면 먼저 보고 온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블로그나 커뮤니티나 혹은 영화 유튜버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리뷰를 보고 뭔가 긴가민가 한데 하면 안 보게 되는 현상들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때때로 우리 미국 영화 예고편을 볼 때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실 겁니다. 야, 미국 영화는 예고편이 전부야.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결말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많이 예고편에 넣긴 하지만 영화를 보기 전에 최대한 영화의 기본 정보 또는 이 영화에서 기대할 만한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보여주는 의도라는 거죠. 저는 본 예고편 같은 경우에 영화를 보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스타 배우들의 유명세에 기대는 이름 빵빵 뜨는 이런 예고편뿐만이 아니라 영화의 줄거리 그리고 컨셉 혹은 대충 이런 느낌의 영화구나 라는 정보까지는 알 수 있을 만한 예고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티저 예고편 30초짜리에서 대충 그냥 시간만 대충 늘린 거 말고 예고편 자체도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만 관객들이 흥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여러 영화 채널들이 많아진 경우에는 홍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거꾸로 영화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예측하는 문화가 더 활발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영화에 대한 다양한 떡밥과 세계관, 캐릭터 소개 같은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흘리고 풀어주고 좀 더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홍보를 좀 더 이렇게 했더라면 그들이 이 영화 홍보 문구에 썼던 K-마블, 뭐 그놈의 K, 마블 영화 분석하듯이 곱씹어 보면서 또 관객들도 호기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한 시간만 주어졌더라면 이 영화의 흥행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다 해서 모르고 봤을 때 재미있는 영화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1편보다 아직 개봉을 앞둔 2편일 겁니다. 1편의 흥행이 실로 처참한 수준이고 본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의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 2편 개봉은 아마 영화사 입장에서 사실상 봉사활동? 자선활동이나 다름없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이 영화의 구원자는 결국 OTT가 될까요? 승리호도 원래 극장 개봉작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미루다가 넷플릭스에서 구매를 하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었는데 보통 영화 마케팅 비용이 대략 30억 내외인 걸 생각하면 외계인 2부는 홍보를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겠죠. 좀 극장에 좀 이렇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OTT 쪽에서 구매하는 쪽이 어쩌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참고로 외계인 1부가 상영 시간이 2시간 22분이었는데요. 차라리 1부도 OTT 버전으로 조금 재편집을 하거나 뭐 추가 영상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드라마처럼 한 40분, 50분 쪼개서 그러고 나서 이제 2부를 공개를 한다면 어쩌면 극장보다도 더 많은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뭐 조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플랫폼이면 또 해외 관객들도 또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보면서 갑자기 막 갓 쓰고 다니고 K-햇, K-매지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도사 뭐 이런 거. 어쨌든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왜 1000만 관객을 넘지 못했을까에서 지적한 극장 경험이 부족한 한국 영화의 문제점과 이번엔 너무나도 짧고 폐쇄적이고 배우의 스타성에만 의존하는 기존 한국 영화 홍보 활동은 한국 영화가 좀 더 다양한 장르, 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2022년의 기대작들, 그 중에서도 유명 감독들의 영화가 차례대로 고꾸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두 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은 영상으로는 저의 생각을 온전히 말씀드릴 수 없어서 이런 단편적인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영화가 앞으로 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의견이 어쩌면 한국 영화의 미래를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한국 영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이야깃거리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이었습니다.